보충 자료는 좀 이따 이제 피자고 그러면 폈나? 그럼 여기 봐.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교육 심리학을 하는 거야. 이 심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습자, 학생. 그치? 가르치는 사람은 철학이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은 심리는 의미 없지. 그들이 가르치는 철학이 문제인 거지. 근데 배우는 사람들 입장은 어때? 철학은 의미 없지 뭐, 그치?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철학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 대신에 배우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은 파악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교육 심리학은 이제 학습자, 학생들의 어떤 심리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학습자들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의 발달을 보았지. 그치?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라는 게 뭐지? 학생들이 보고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능력. 그러니까 어떠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를 배우는데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 능력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보는 거지, 그치? 그게 인지 능력 발달 부분이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이 학습자들의 사회성의 발달을 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어떤 식의 사회성을 갖고 그 사회성이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있잖아. 응? 이거의 발달을 또 봐야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또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 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있잖아. 이거의 발달을 보아야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발달을 볼 거야. 첫 번째 인지 능력 발달은 좀 전에 배웠고, 그치? 그래서 오늘은 사회성의 발달, 도덕성의 발달, 성격의 발달,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걸로, 그치? 시간을 갖자. 우선 교재 168페이지 펴봐봐. 거기는 정의적인 발달이라고 돼 있으면서 정의적인 특성의 의미, 개념적 속성, 성격 뭐 이렇게 돼 있지 않니? 의미 두지 마 이거. 자, 뒷장 넘겨봐. 넘기면 정의적 특성의 종류에서 흥미모, 태도, 자기를 표현되어 있잖아. 의미 두지 마. 이거만 봐 그냥. 그치? 또 쭉 내려서 다섯 번째 정서의 유형. 정서에는 뭐 노여움, 공포, 애정, 뒷장 넘기면 질투, 뭐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이런 거는 뭐 그냥 읽으면 이해되는 거 아닌가 싶어. 의미 두지 말고. 자, 6번 봐. 그런 정서의 발달을 학자들의 견해와 아동기 정서 발달의 특징, 청소년기의 정서 발달의 특징 이렇게 돼 있지. 역시 의미 없어. 그래서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큰 의미 두지 않고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는 정도 선에서 끝내. 응? 자, 그 대신에 이제 7번 보자. 7번에 사회성의 발달이라고 돼 있잖아. 줄 쳐봐. 자, 줄 쳐서 이제 사회성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자, 이제 오늘은 집중적으로 한번 좀 해보자.
학생들이 사회성이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되고 그 발달 단계별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 사회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 사회성은 교재 거기 한번 줄을 쳐보자.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성질로 개체의 사회적 적응면과 대인관계의 원만성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사회성이라 하면은 개체의 사회적인 적응하고 대인관계의 원만성 이 두 개를 합쳐서 사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거기 줄 한번 쳐줘. 사회성이라는 게 뭐라고? 사회의 어떤 적응, 그지? 적응하는 거. 맞지? 그리고 또, 대인관계의 원만성, 그지? 이 두 개를 우리가, 그지? 사회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학교 생활에 있어서 어떠니? 학생의 어떤 인지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회성도 참 중요한 교육의 한 분야지,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뭐 학생들끼리, 학우들끼리 어떤 관계, 그죠? 또 학교이라는 조직에서의 어떤 적응 능력, 이런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자. 그러면 사회성은 사회적 행동으로 사회 과정에서 발달합니다. 사회화를 규정하는 요인으로는 기관적, 줄치고 신체적, 인간관계 이렇게 세 개 줄 쳐봐. 사회화를 규정하는 요인으로는 기관적, 가정국가 요인이 있고 신체적인 요인, 유전 환경, 인간관계 요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사회성의 요인을 얘기를 해요. 줄 쳤어? 자, 여기 보자. 근데 이런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뭐뭐 꼽았어? 기관적인 요인, 그 다음 신체적인 요인, 또 인간관계 이런 식의 세 가지 요인이 사회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 봐라. 어차피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되지는 않아.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가볍게 체크해 준 이유가 사회성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이 사회성에 영향을 준 요인은 기관적, 신체적, 인간 요인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그치? 영향을 준다라는 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 하자. 사회성의 발달에 있어서 이제 두 학자를 집중적으로 얘기해. 응? 이제 두 학자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정리를 할 거야. 자, 요거는 보충 자료를 봐봐. 자, 보충 자료를 보자. 브론펜 프레너의 어떤 브론펜 프레너에 있어서의 그제 생태학적 발달 이론이라고 돼 있잖아. 그 보충 자료 보고. 생태학적 발달 이론 이렇게 돼 있지. 됐어? 자, 선생님이 들어. 이 브론펜 브레너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의 어떤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는 어떠니 생태학적인 이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거 하니까 되게 거창한 얘기처럼 들리잖아. 그치?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한 개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있잖아. 그치? 이 환경들이 이 학생, 아동에게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충 자료 봐봐. 거기 처음에 거기 줄 쳐봐. 환경의 다차원적인 체계가 거기 줄 치고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힘이 개인의 발달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 줄 쳐봐. 특히 환경의 다차원적인 체계가 상호작용, 거기 동그라미 딱 쳐봐. 브론펜 브레너의 사회성 발달 이론은 생태학적인 발달 이론이라 해서 이 생태학적인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 환경이 한 개인에게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일단 브론펜 프레너의 포인트적인 얘기는 알겠어?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들어보자. 아까 처음에 이제 사회성의 어떤 요인으로 기관적, 신체적 인간관계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근데 브론펜 브레너는 신체적인 요인보다는 뭐야? 기관적, 그치? 인간관계, 그러니까 생태학적인 거. 이게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브론펜 브레너는 요거를 이제 요 바깥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이제 딱 구분을 시켜놨어. 근데 요거는 이제 거기 보충 자료는 어떻게 해놨어? 미시 체계, 중간 체계, 외 체계, 거시 체계, 시간 체계 이렇게 5개를 구분해 놓지 않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건 교재를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자, 교재 펴봐봐. 교재 어디를 펴주냐면은 그 171페이지의 그림을 좀 봐봐. 그림 봤어? 이게 브론펜 브레너가 말하는 생태, 환경의 어떤 구성을 얘기하는 거야. 처음에 봐봐. 한 아동이 있지. 그러니까 아동과 가장 이제 1차적인 접촉 체계가 미시 체계지. 그 동그라미 쳐봐. 미시 체계. 자, 그리고 이제 보충자를 같이 피면서 봐봐. 미시 체계는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읽어봐. 아동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그런 환경. 그게 이제 미시 체계인 거야. 구체적으로 뭐로 돼 있어? 가정, 친구, 학교, 교사 이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게 미시 체계의 구성인 거야. 그러니까 아동과 가장 밀접한 1차적인 관계를 맺는 환경인 거지, 그치? 두 번째는 뭐로 돼 있어? 중간 체계로 돼 있지 않니? 동그라미 또 쳐봐. 중간 체계는 뭐냐면 이제 프린트로 와서 다시 읽어봐. 이제 가정이나 학교, 부모, 교사, 가정, 친구, 부모, 친구 관계 등을 미시 체계들 간의 양방향적인 상호관계. 자,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 거지 뭐. 들어? 하나의 아동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아동과 가장 1차적인 관계를 갖는 게 미시 체계잖아. 뭐뭐 있었어? 뭐 학교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 아동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서 이제 사회성이 발달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중간 체계는 뭐냐면 여기 보고 미시 체계와의 아동과의 관계가 아니라 미시 체계와 사이의 관계가 있잖아.
예를 잠깐 설명해 볼까? 봐라. 아동을 이제 학교나 유치원에 맡겼어. 응? 그러면 이 아동에 대한 우리가 영향을 주는데 엄마 아빠가 아동과의 어떤 관계에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 있는 선생님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학교와 부모와 학교의 선생님 간에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미시 체계 사이의 이 관계들이 뭐야? 이 양방 간의 관계, 이게 중간 체계라는 거야. 뭐뭐 있어? 다시 읽어보면은 가정, 학교, 부모, 교사, 가정, 친구, 부모, 친구 이렇게 미시 체계 간의 관계가 중간 체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죠? 또 다시 그림으로 와봐. 요 중간 체계를 벗어나면 이제 외 체계라는 게 또 들어오지, 그치? 외 체계는 또 뭐야? 이제 좀 더 넓혀서, 그치? 환경이 더 확대되는 거지? 외 체계로는, 자, 이제, 프린트로 다시 오자. 아동에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환경. 그러니까 아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야. 오른쪽도 읽어봐. 대중매체, 부모 직업, 지역사회, 부모의 친구, 정부, 기구 등, 그치? 이런 부분은 사실 아동과는 직접적인 관계 없잖아. 그치? 맞나? 이런 걸 외체계다라고 얘기하고 특징을 보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외체계가 부족하면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외체계는 아동 발달을 위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자. 외체계를 벗어나서 가장 이제 커다란 체계가 거시체계라는 거야. 거시체계. 자, 동그라미 또 쳐봐, 그림에서. 그리고 이제 프린트로 와서 읽어봐. 아동이 살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은 가장 넓은 체계의 환경, 사회적인 가치나 법이나 관습 이런 것들을 거시체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아동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거시체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자, 이제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들어봐봐. 이게 은하수 논리하고 똑같아, 얘들아. 은하수에 태양이 있고, 거기 이제 행성들이 쭉 이제 발달이 돼 있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또 다른 은하수 체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런 식의 체계가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거시체계나 외체계나 중간체, 미시체계 어떤 생각들이 바뀌잖아요. 잠깐 여기 좀 보자. 선생님 잠깐 물어볼게. 아동과의 관계에서 미시체계에서 얘기하자. 아동과 미시체계. 부모를 얘기하자. 근데 부모하고 아동 간의 관계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옛날에는 주로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아동에게 가르침을 주는 관계였었잖아.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어? 쌍방 간의 관계로 바뀌지 않았어. 대화를 통한, 그치? 일방적인 건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의 관계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요 시스템이 맞는데 여기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걸 시간체계라고 그러는 거야. 봐봐. 자, 그림 봐봐. 그림을 이렇게 오른쪽 보면 시간체계라고 돼 있잖아. 거기 동그라미 쳐봐. 시간체계라 하면, 그리고 이제 보충 자료로 와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건, 사회 역사적인 환경 변화, 그치?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환경들이 있지, 그치? 그런 것들은 시간체계다라고 얘기를 해. 맞나? 그래서 브론펜 브레너가
이야기하는 한 학생, 아동이 사회성을 갖는 데는 이런 체계가 형성이 돼서 생태학적으로 형성이 돼서 그 아동에게 직감점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치? 직감점적인 영향을 통해서 아동은 사회성이 발달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그림이나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인 발달 이론, 이 부분은 좀 정리해야 돼. 응? 요거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자. 그럼 문제 풀 기회 줄게. 자, 머리 틀어봐. 요거는 스마트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풀어봐. 응? 자, 머리 들자. 브론펜 브레너의 가장, 사회성 발달 이론의 핵심은 뭐야? 생태학적인 거. 생태학적인 걸 쉽게 얘기하면 뭐야? 환경과의 관계. 그죠? 처음에 아동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체계가 뭐예요? 미시체계. 그죠? 부모, 학교, 친구 이런 거. 그죠? 중간 체계는 뭐예요? 그 미시체계 간에 서로 관계를 주는 거. 부모와 친구, 부모와 학교 이렇게, 그지? 서로 간에 쌍방 간의 관계를 갖는 걸 중간 체계라고 그래. 그걸 벗어나서 외체계는 뭐예요? 외체계는 아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 그죠?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체계로서 외체계의 경우는 주로 대중매체, 직업, 지역사회, 부모의 친구, 정부기구 등 이런 게 외체계의 특징인 거야. 그리고 가장 넓은 체계는 거시체계야. 거시체계는 주로 이제 문화적인 환경, 가장 넓은 사회 가치, 법, 관습, 그치? 근데 이런 체계가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잖아, 그치? 이런 변화 생긴 체계를 시간 체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나? 한번 풀어볼래? 자, 그 밑에 문제 풀어봐. 브론펜 브레너에 대한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는 그 문제야. 그 문제가 나오는 문제야. 뭐 다른 문제는 제시한 건 없었어. 그 밑에 기출문제 답 찾아야 돼. 어느 게 답일까? 찾았어? 됐으면 그럼 물어볼게. 1번은 어느 체계지? 거시체계지, 거시, 그치? 관습, 인형, 이런 것들, 그치? 가장 넓은 체계잖아. 2번은 이건 미시체계지, 그치? 아동과 가장 근접해 있는 관계, 이 관계는 미시체계잖아, 그치? 3번이 이게 중간체계지, 그치? 미시체계 간의 관계잖아, 그치? 가정, 학교, 또래 집단과 같은 미시체계들 간의 연결이나 상호관계, 그치? 자, 마지막 4번은 무슨 관계예요? 그치? 부모의 직장, 보건소 이런 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벗어난 간접적인 체계로서 외체계 아니야, 외체계? 그거 구분할 수 있겠어? 이렇게 브론펜 브레너는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으면 돼. 더 이상 뭐 들어가서 오버할 필요는 없고, 그치? 이게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보충 자료 또 보자. 브론펜 브레너에 대한 생태학적인 발달 이론은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 봐봐.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이 있어. 자, 여기 보자. 이건 또 뭐냐? 야, 말을 참 거창하게 해서지 별거 아니야. 여기 봐봐. 아까 생태학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 환경이라고 그랬지 않았어?
그러면 사회적 조망이라는 게 뭐야? 조망은 이렇게 바라다 보는 거잖아. 그죠? 여기 친구 들어봐. 한 아동이 있는데, 이 아동을 사회가 이렇게 바라다 보는 관점이 있잖아. 이게 뭐야? 사회적인 조망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을 바라다 보는 사회적인 시선이 있잖아. 그치? 그걸 뭐라 그러는 거야? 사회적 조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수용하는 거에 따라서. 처음에는 첫 단계는 어떻게 수용 못하지, 그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성장해 가면서 이 수용하게 되잖아. 사회적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들을, 그치? 그러면서 거기서 타협을 해가면서 사회성이 발달이 되는 거지, 그치? 처음에는 얘들 태어나서 무슨 사회적인 조망이 그걸 수용할 자세가 안 돼 있지, 그치? 셀만이 주장하는 이론이야. 자, 봐봐. 보충 자료. 줄 쳐봐. 타인의 관점, 사고, 입장, 감정 등을 추론해서 이해하려는 능력, 이게 사회적 조망 능력이라는 거야. 사회 조망 능력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들었어? 그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이 능력의 발달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 인지 발달을 뜻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뒷얘기는 그래. 그 앞얘기 그거 잘 이해하면 되지 뭐. 그치? 자, 그럼 여기 머리 들자. 여기 있다. 그래서 아까 브론펜 브레너는 환경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에서 한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을 쫙 분리시켜 갖고 어떤 얘기지? 거기에 따른 개인에 대한 영향을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셀만은 이 사회적으로 바라다 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개인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시켰어. 프린트 봐. 처음에 무슨 단계야? 0단계. 0세에서 그제 3세에서 8세까지로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자기중심적 관점 수용이라는 게 뭐야? 오른쪽 봐봐.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단계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은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거지, 그치? 내 중심적으로만 타인의 어떤 관점을 이해하는 거지, 그치? 두 번째는 뭐야? 사회 정보적 조망 수용으로서 주관적 조망 수용이다. 타인의 조망과 자신의 조망 간의 차이점을 인지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0단계, 1단계는 계속 그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잡혀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야? 자기반성적 조망 수용이라고 돼 있지. 특히 줄 쳐봐. 요 2단계로 잡힌 자기반성적 조망 수용 읽어봐봐. 타인과 자신의 조망을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과 이를 조망하는 게 가능하다.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가, 그치? 그러면서 내 생각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맞나? 특히 요 2단계에 초점을 잘 맞춰놔. 3단계는 3차적 조망 수용.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동시에 이해 가능. 마지막 4단계 사회적 조망 수용. 사회적 가치, 체계, 법, 질서, 도덕에 근거해서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이해, 판단하는 관계. 그치?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셀만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 단계를 얘기해. 그러니까 논점이 접근한 논점이 다른 거지, 그치? 잠깐 여기 좀 보자. 자, 여러분 잠깐 선생님 물어볼게. 여기 봐봐. 하나의 아동을 놓고
브론펜 브레너는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야? 얘 사회성이 발달되는 거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 영향을 초점을 맞춰준 거 아니야? 그런데 셀만은 어디다 맞춘 거야? 이런 환경보다는 이 아이를 바라다보는 사회가 바라다보는 조망이 있잖아. 이거를 얘가 수용하는 거에 따라서 사회성 발달을 보는 거지, 그치? 처음에는 타인의 관점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잖아, 그치? 그러다가 조금 받아들여도 역시 자기중심적이야, 그치? 그러면서 2단계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 타인의 관점이나 조망을 이제 수용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단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게 사회성이 발달이 된다고 보는 거야. 뒷장 넘겨봐. 보충자료. 교육적 시사점이라고 돼 있지?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을 획득한 학생은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하고 줄치고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이 잘 정리되어 있는 학생들은 반사회적 행동이 감소하고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당연히 다른 사람 관점을 수용하게 되니까, 그치? 훈련 방안이 1, 2, 3번 이렇게 나왔는데 참고하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내려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제를 등을 줄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높은 단계 조망 수용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가 지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 사태 같은 경우도 여기 잠깐 일단 여기 보자. 학교 폭력 상태는 사항은 이 폭력을 행하는 학생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 폭력을 행하는 학생은 뭐가 안 돼 있는 거야? 이 사회적 조망, 이 수용 능력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만약에 폭력을 행하는 학생이 사회 조망 수용 능력이 향상이 돼 있었다면 다른 사람 관점도 이해를 하게, 맞는 학생들의 관점도 이해하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폭력 학생들에게는 주로 사회적 조망 이론, 수용 이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 맞나?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근데, 자, 이제 쌤 얘기 듣고, 그 다음 얘기하자. 여기다. 셀만에 대한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은 아직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는 없어. 근데, 둘은 알아야 돼, 둘은. 그러니까 브론펜 브레너의 문제가 하나가 제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최소한도 브론펜 브레너하고 셀만 사회성 발달 이론에서는 두 가지는 정리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나왔더라도 항상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학폭이 문제가 되잖아,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쪽 분야가 최근에 좀 관심을 가자.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좀 하자. 이거 분명히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스마고 교재로 와봐. 교재에서 172페이지 셀만의 사회적 조망 수용 이론이 뭔지 알겠지? 그래서 뒷장을 쭉 넘겨봐. 그래서 173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173페이지까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게 이제 선생님 보충 자료에 이렇게 박스로 딱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박스에 정리되어 있는 이론을 좀 이렇게 보면 좀 더 정리하는데 유용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따로 이제 보충 자료를 준 거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면서 참고해. 자, 그러면 뒷장 넘기자. 174페이지 피자. 사회성 발달 이론보다 이제 도덕성 발달 이론이 여기서가 문제가 많이 나와. 도덕성 발달 이론은 당구장 표시해봐. 특히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문제 거의 나온다 해도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거는 스마고 이제 도덕성 발달 이론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사회성 발달 이론 둘은 꼭 브론펜 브레너하고 셀만은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스마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얘기 해줄게.
어, 이제 학습자의 도덕성이 어떻게 발달되고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그치? 자, 여기는 우선 도덕성이 뭔지는 좀 아는 게 좋잖아, 그치? 교재봐. 이제 도덕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삼하고 한번 해보자. 자, 머리 들어봐. 이 도덕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보면 뭐야? 옳고 그름. 응? 옳고 그름이지? 이 판단을 하는 게 도덕성이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도덕성, 옳고 그름을 이제 학생들이 판단하실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 그럼 어떤 식으로 발달하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이제 학자마다 비교했겠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누구야? 피아제. 응? 피아제의 이제 도덕성 발달 이론 이렇게 돼 있잖아. 피아제는 우리가 인지 능력 발달 이론에서도 중요하게 대지가 됐잖아, 그치? 근데 피아제는 워낙 교육 심리학 쪽에서는 탁월한, 그치? 그런 존재라서 뭐 피아제의 경우는 인지 발달 능력도 얘기했고 도덕성 발달 이론도 얘기했어, 피아제는. 근데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피아제는 많이 문제 내지는 않아. 자, 일단 보기는 하자. 자, 프린트해서 보자.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이거는 또 정의를 할게. 자, 프린트 봐봐. 처음에 뭐라 그랬어? 도덕성은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능력을 이제 피아제는 도덕성이라 그랬고, 밑에 인지 발달의 병행에서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거기 줄 치고. 인지 발달과 병행해서 도덕성도 단계별로 발달한다고 그래. 맞아? 자, 여기 좀 봐봐. 머리 들어봐. 피아제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이제 발달하는 단계별이 있잖아. 그치? 여기에 따라서 도덕성도 어떻게 돼?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한다는 거지, 그치? 맞나? 근데 밑에 보자. 아동에게 도덕적 갈등 상황의 문제를 제시한 후 아동의 도덕적 추론과 판단 능력을 연구하였다. 자, 처음에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돼 있잖아. 동그라미 쳐봐. 네 두 번째 타율적 도덕성 동그라미 쳐봐. 피아제는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발달을 자율적 도덕성, 그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치? 타율적 도덕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머리 틀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자율적인 도덕성 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 프린터 오른쪽 봐봐. 뭐라고 돼 있어? 규칙은 어른들이 만드는 것으로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무조건. 네? 거기 줄 쳐봐. 무조건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게 자율적인 도덕성. 그리고 규칙에 일치하면 선이고 규칙에 어긋나면 악이다. 따라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시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고려하지 못하면 결과만을 놓고 선악을 판결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 보자. 여기다 머리 들어보자. 2단계에서의 아동은 사실은 머리 들어. 도덕성이 어떠니? 발달 단계는 아니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어른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 거고, 그치?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거고. 복종했으면 좋은 거고, 그치? 뭐 의도나 이런 거 다 왜 저랬을까 이런 걸 안 따지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왜 학생들이 어렵냐면은 봐라, 이 용어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율적이다, 타율적이다 그럴 때 어디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잖아. 그치? 자율적이라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스스로 해 나가는 능력이라고 이게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에서 자율적인 도덕성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적 그 개념이 아닌 거지. 그치? 이건 오히려 반대 입장인 거지. 그치? 이거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다 정해놓은 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치? 맞지? 타율적인 도덕성은 뭐야? 읽어봐. 규칙은 임의로 정한 약속이므로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규칙을 위반하거나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그치? 그리고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 행위자가 놓인 상황에 따라 이를 고려해서 선악을 판단한다. 다분히 어떠니? 이거는 조금 도덕성이 이제 발달이 된 거지. 그치? 딱 고지식한 게 아니잖아. 그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어떡하니? 그치? 그 판단을 조금 탄력적으로 해 나가는 거지. 그치? 이건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니? 맞아? 자, 여기 좀 봐봐. 머리 들고. 저기, 이 피아제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이 피아제 도덕성 발달 이론은 문제 타겟은 많이 되지는 않아. 근데 나왔다면은 학생들이 용어에서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자율적, 타율적이 반대 입장인 거지, 이거는. 그치? 이건 뭐예요? 자율적 도덕성은 피동적이야. 무조건 그냥 따라가는 거고, 요거는 타율적인 거. 스스로 판단해서 그거를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고, 그치? 어떤 의도나 이런 것도 이해를 해주는 거지, 그치? 맞나? 이 용어 정리를 좀 잘해야 돼. 요거는 동그라미 쳤어. 그래서 피아제 도덕성 발달 이론은 그 용어 이해가 포인트 같아. 용어.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뒷장을 넘겨보자. 이제 뒷장을 넘겨서 자, 이제 교재는 174페이지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라고 돼 있지 않니? 자, 당구장 표시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자, 그건 당구장 표시하고, 스마고 이야기를 쭉 이제 좀 해봐야 돼. 자, 보자. 어깨 좀 쭉 펴고. 자, 어깨 펴고. 오늘 이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에 대한 이거를 이제 스마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시험에서 많이 나온 교육 심리학자야. 그래서 교육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콜버그 뭐 몇 명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 에릭슨 이런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좀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됐어? 자, 요거 스미기 잠깐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하자. 우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의 이론은 어디에 근간을 둔 거냐면 우선 보충 자료를 좀 봐봐. 기본 개념을 봐봐. 나이를 들면서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해져서 도덕성 발달 수준이 단계적, 그러니까 인지 능력의 발달과 사회적 경험이 합쳐져서, 그치?
그 두 개 이렇게 동그라미 있지. 인지 능력, 사회적. 아까 피아제는 어디다 근간을 줬어? 인지 능력 발달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인지 능력 발달이라는 건 나이를 먹어가면서 능력이 커지는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보자. 머리 들어봐.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직접 능력이 있잖아. 이게 인지 능력에 따른 발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피아제는 여기에 맞춰서 그냥 자율성, 타율적 이렇게 나눈 거고. 그치? 근데 이제 콜버그는 이런 인지 능력의 발달도 나이 먹으면 또 발달하는 능력도 있지만 사회적인 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맞나? 그럼 이런 거는 있어야 돼. 스타트로. 좀 이따 결정 얘기할 건데 나이는 이렇게 있어도 사회적 경험이 미쳐나면 어때? 도덕성 발달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나이가 어려도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하다면 어때? 도덕성 발달은 더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 얘기인지는 좀 이따 이제 설명할 때 하인츠의 딜레마라는 걸 설명을 할 때 그 이해를 할 거야. 응? 요건 일단 이해됐어? 그 다음 또 봐봐. 아동기에 초점을 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성인기의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발전시켜. 성인기의 도덕성 발달, 거기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피아제는 아동에, 그치? 아동에 초점을 둔 반면에 콜버그는 성인이 돼서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그쪽으로 발전을 시켰어. 그리고 피험자에게도 도덕적 갈등을 상황을 개신한 후 개인의 차이점을 파악해서 도덕성 발달을 체계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그 얘기는 됐고, 그 밑에 봐봐. 지금 콜버그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몇 개로 나눴어? 6단계로 나누고 있지, 그치? 처음이 무슨 단계야? 처벌, 회피, 복종, 저항의 단계라고 돼 있고, 이 단계는 개인적 욕구 충족의 지향의 단계, 3단계는 대인 관계 조화 지향의 단계, 4단계는 법과 질서 지향의 단계, 5단계는 사회 제약 지향의 단계, 6단계는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의 단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6단계라 왼쪽은 인습 이전 수준, 전 도덕기, 개인적 욕구에 맞춰 있는 거고, 인습 수준, 타율적 도덕기, 구성원의 기준에 맞춘 거고, 인습 이후 수준, 자율적 도덕기, 개인의 양심에 맞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요거는 스마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돼. 자, 요 부분, 요 표를 좀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요 표는 교재를 좀 펴봐봐. 교재에 175페이지를 펴. 175페이지 펴서, 스마고 요 교재 펴놓고 같이 하자, 요거는. 자, 여기 봐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의 단계는 총 몇 단계를 구분했다고? 우선 6단계. 맞지? 처음에 무슨 단계라고 그랬어? 벌과, 그치? 처벌, 회피, 복종, 지향적인 단계라고 돼 있잖아. 여기 머리 들어보자. 그러니까 벌 받는 건 싫은 거야. 그냥 복종하는 거지, 그치? 머리 들어. 아까 피아제 자율적 도덕성 비슷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벌 받는 건 싫고, 그 대신에 복종하는 걸 지향하는 단계야. 이 단계가 뭐야?
개인적 욕구 충족. 그치? 그 개인에 맞추는 선택을 하는 거야. 응? 개인적인 욕구. 3단계는 대인관계. 응? 조화. 그러니까 나보다도 응?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4단계가 뭐야? 법과 질서, 그치? 질서지향. 그러니까 법이나 질서에 맞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개인적 욕구 충족, 그 다음 단계가 사회, 그지? 계약 지향, 그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보편적 도덕 원리, 그치? 지향은? 근데 2단계가 되면, 자, 일단 잠깐 여기 봐. 2단계가 되면 뭐니? 이거는 진짜 부처님, 예수님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단계로 오면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고, 그치? 모든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그치? 그런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거지, 뭐, 그치? 자, 여기 잠깐 들어. 요거는, 요 박스, 보충자료 있잖아. 보충자료 그 박스 밑에다 요 그림 좀 그려봐. 요렇게 체계적으로 그려봐. 그러니까 이렇게 피라미드 도표로 돼 있으니까 어때? 느낌이, 그치? 더 있지, 그치? 이렇게 단계별로, 응? 이렇게, 그치? 단계별로 발전을 하는 거지. 일단 표기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스마 좀 잠깐 얘기 좀 하자. 일단 여기 봐봐. 뭐냐면, 여기 보자. 요 두 개는, 요 두 단계는 주로 개인 자기중심적인 거지, 그치? 요 두 단계는 어때? 대인관계나 법과 질서는 내가 아닌 거지, 그치? 요거는 타인과의 어떤 타율적인, 아까 피아자가 얘기했던 어때? 타율적인 도덕성이지, 그치? 맞지? 근데 2단계는 뭐니, 2단계가? 2단계는 뭘까? 아까 좀 얘기했잖아. 2단계로 올라오면, 이때는 이제, 그치? 다 마음이 이제 도덕 성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양심의 단계지, 이건 양심. 그치?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요것도 이제 말을 붙이자. 자, 이렇게 그려놓으면 더 느낌이 확 있지, 그치? 자, 여기 봐봐. 요 6단계를, 2단계를, 3단계를 또 나눠서, 요건 자기중심적, 요건 타율적, 요건 양심의 영역이지, 그치? 이렇게 또 그림도 더 붙여봐봐. 그러면 그 표가 좀 더 이해하는데 어떠니, 그치? 또 와닿는 게 좀 더 쉽게 또 와닿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스마하고 이제 하나 얘기 좀 하자. 혜린이 그렸어? 요거 맞아? 요거까지 다 했나? 자, 그러면, 스미 잠깐 이제
얘기 좀 해볼게.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이 좀 물어볼 게 있어. 여기 봐봐. 이건 필요 없어. 봐봐. 이 콜버그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싶었던 거야. 딱 분리시켜 놓고 나서 제가 어느 단계지? 이건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하인즈라는 이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들어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답해봐. 자, 머리 들어봐봐. 어떤 거냐면, 있잖아. 하인즈의 아내가 병이 들었어. 그래서 이 아내에게 이제 약을 사서 먹여야 이 아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야. 근데 마치 마을에 한 약사가 이 아내가 필요한 약을 만들어서 팔아. 근데 예를 들어서 200원 정도 들으면 원가인데 이 약을 2,000원에 파는 거야.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지, 얘가, 그치? 그래서 이제 이 하인즈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약사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내 아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그치? 약을 줘야 된다. 나는 돈이 없다, 그치? 그러니까 나에게 약을 외상으로 주든가, 그치?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약사가 어떠니? 이렇게 거절을 해. 야, 이거는 나는 엄청 노력하고 막 연구해가지고 내가 이거 약을 만들어서 파는 건데 어떻게 공짜나 외상으로 주냐. 그래서 하인즈의 부탁을 거절해. 그래서 하인즈가 어떻게 돼?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구해. 근데 얼마를 구하는 거야? 1,000원을 구했어. 그치? 그래서 이 1,000원을 들고 가서 또 부탁을 한 거야. 거절을 했어. 또 거절한 거야. 그래서 하인즈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이 하인즈가 행한 행동이 있을 거야. 그치? 어떻게 행동할까? 얘기해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여러분의 하인즈 입장이 되는 거야는 병든 아내. 내가 약을 안 갖다 주면 아내는 죽어. 근데 200원 들은 거 2,000원 약을 파는 약사가 있는데 내가 1,000원 어떻게든가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거절하는 거야. 약을 못 준다고. 그치? 그러면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겠냐는 거야. 그 행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도덕성의 발달의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거지. 다이부터 얘기해봐.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 하인즈 입장에서. 어떤 식의 행동을 할 것 같아? 너 같으면. 어떻게든지 돈을 구해서 다시 약사의 약을 구한다. 영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훔칠 것 같아? 우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혜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아니야, 이 약은 그렇게 파는 거 약은 아니야. 한 알에, 이게 몇 번 이렇게 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약은 한 알, 딱 그렇게 해서 끝나는 약이야. 어떻게 할 것 같아?
얘기해. 네? 그 아내는 죽게 냅둘 거야? 아내 그냥 약은 안 사고, 아내는 그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야? 자, 근데 이게 있잖아, 얘들아. 그런 게 있어. 뭐냐면, 있잖아. 스님 이제 수업할 때마다 이 도덕성 발달이랑 콜보그 얘기 나오면 하인츠 딜레마 얘기는 항상 하거든. 그러면 답변이 여학생들하고 남학생들이 참 달라.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훔칩니다. 안 되면 뭐 그지? 도둑질이라도 해서 내가 설령 잘못되더라도 어떻게 돼? 아내를 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학생들은 어떠니? 그냥 난감해해. 난감해하면서 어떻게 돼? 그냥 그지? 뭐 머무는 형태 그 상황을 그지? 그런 답변들이 많더라고. 자, 우리 한번 볼까? 여러분 교재 펴봐. 자, 폈어? 175페이지? 그 발달 단계 예시를 보자. 발달 단계 예시를 봐봐. 1단계 좀 봐봐. 벌과 복종에 의한 도덕. 이게 이제 처음에 처벌 회피 및 복종 지향의 단계야는 어떤 식의 답변이냐면 만일 아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그는 곤란을 당할 것이다. 그는 잡혀 감옥에 가기 때문에 훔치지 말아야 된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 요 단계에 있는 거야. 여기 잠깐 머리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변인 거지. 어쩔 수 없습니다. 응? 이거는 법이 그런데, 그치? 내가 그렇다 감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치? 이런 단계가 일단 이 처벌 회피, 복종 지향의 단계인 거야. 이 단계 행동이 나오면 안 되지, 이거는. 그치? 이거는 그렇다. 2단계 봐봐. 만약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감옥에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가 감옥에 가게 되면 결국 그의 아내는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약을 훔치는 것은 결국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2단계인 거야. 여기 봐봐. 이런 거지. 여기 봐. 이런 거. 머리 들어봐. 약을 훔치면 아내는 죽어. 그치? 약을 훔쳐서 안 훔치면 아내는 죽어. 근데 약을 훔치면 어떻게 돼? 내가 벌을 받아. 내가 감옥에 가 있으면 어때? 아내는 또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2단계도 뭐야? 약을 안 훔치는 거지. 그치? 맞지? 그러니까 2단계에 있는 거지. 자기중심적인 거. 아까 말이 참 요건 교묘해. 그치? 요건 뭐였어? 처벌회피 복종지향은 뭐였어? 훔치는 건 나쁜 거야, 도둑질은. 그치? 설령 아내가 죽더라도 도둑질은 나쁜 거야. 그치? 그래서 못 훔쳐. 요게 이제 처벌회피 복종지향이지. 그치? 근데 요 단계는 좀 사악함이 있지, 얘들아. 뭐니? 야, 내가 좋다. 아내가 죽으니까 내가 훔쳐서, 그치? 훔쳐갖고 아내를 살린다 하자. 그러면 내가 또 훔치다 들키면 감옥에 가야 되지 않냐? 그럼 아내는 결국 죽는 거 아니냐? 그 훔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개인적 욕구 충족 지향으로 가는 거지, 그치? 세 번째 읽어봐. 대인관계 조한 도덕 착한 아이 지향고 동그라미 쳐봐. 뭐라고 돼 있어? 만일 훔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인정도 없는 비인간적 남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도둑놈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는 얼굴을 들고 살기가 힘들 것이다. 그치? 결국 훔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 타인, 그치? 대인관계 조화의 이제 지향성인 거지. 그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쪽의 관점을 그러니까 착한 아이 이미지를 갖는 거지. 그치? 4단계는 뭐야? 자신의 아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항상 나쁘다. 모든 사람들이 훔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아무런 법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에다 핑계를 대는 단계지, 그치? 또 법이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마련된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을 훔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 그러나 정당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것을 완전히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은 무시해야 된다. 그는 그래도 법의 존중이라는 것과 이것과 관련된 생명의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6단계. 인간의 생명은 고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약을 훔칠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 6단계인 거야. 얘기됐어? 자, 여기 좀 보자. 자, 스마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 다시 한번 들어. 콜버그의 이제 도덕성 발달은 6단계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 위로 올라갈수록 좀 더 고차원적인 도덕성이지, 그치? 그래서 처음에 처벌지, 회피, 복종 지향, 개인적 욕구 지향, 충족 지향, 대인관계 조화의 지향, 법과 질서, 사회계약 지향, 보편적 도덕 지향, 그치? 이 2단계는 자기 타율적 양심, 이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인츠의 딜레마라는 거 잘 생각해 주고. 자, 그러면 요거를 문제로 풀고 좀 쉬었다 하자. 자, 뒤에 보충자료 펴봐. 아니, 그리고 보충자료 그 문제 피기 전에 그 길리건 배려윤리 좀 봐봐. 그것도 체크해봐. 길리건의 배려윤리는 뭐냐면, 길리건의 사형 기존 윤리관을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 윤리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대안으로 세례윤리, 배려윤리 거기 줄 치고 여성의 도덕성 발달 단계 3단계 요 길리건은 그 줄 쳐봐. 요거까지 정리해놔면 요즘 여성 문제가 많이 발달이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길리건도 가능성이 있는 발달 이론이야. 여성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거, 그치? 자, 뒷장 넘겨. 자, 이제 문제 풀어. 6문제가 제시가 돼 있어. 자, 1번 문제 답 찾아봐. 근데 도덕성 발달 이론은 콜버그 이론이 가장 중심이야. 일 번 문제만 풀어봐. 찾았어? 물어볼까? 1번 답 어때? 단순한 신체 물리적 힘이 복종이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몇 단계야? 1단계지? 복종의 단계. 그치? 여기 있잖아, 복종. 그치? 1단계잖아. 2번 어때? 착한 아이의 지향적, 착한 아이다는 대인 조화의 지향이라 그랬잖아. 그치? 얘가 답이지, 얘가. 3번은 그럼 몇 단계일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중요시하고 관계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자, 몇 단계야? 다른 사람 관계, 머리 들고 몇 단계? 3단계. 착한 아이 지향하는 것도 3단계였잖아. 4번은 몇 단계야? 사회 질서의 법률의 중요성을 강조 지키는 방향 행동한다. 사회 질서의 법률, 그치? 여기 봐봐. 법률 어디 있나? 여기 있잖아. 법과 질서의 지향. 4단계지, 4단계. 오케이. 몇 번다? 2번. 2번 문제 또 해봐. 문제를 풀면서 자꾸만 습득해. 응? 이번 문제는 몇 번 답이 돼야 돼?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야? 몇 번? 1번? 읽어봐. 1단계. 들키지만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 아니지. 이게 1단계가 이게 맞지. 여기 봐봐. 처벌 회피잖아. 그죠? 2번 어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조금 누명을 써도 이게 착한 아이 지향이잖아. 몇 단계 이게? 이게 3단계지. 그 7급 문제는 국어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 그치? 요건 좀 더 응용이 들어간 거지, 그치? 좀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되겠지. 3번 문제 봐. 3번 문제는 몇 번 답일까? 착한 아이 나오면 끝난 거지 뭐, 그치? 착한 아이는 몇 단계였어? 3단계는 대인관계액이 나와야 되지 않아? 몇 번? 3번. 3번이 맞는 거지, 그치? 4번 문제 답 찾아봐. 찾았어? 몇 번 같아? 시험을 치면서 컨닝을 한다든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가장 적합한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 이게 몇 단계야? 1번의 처벌 복종 지향 단계는 1단계지. 2단계가 욕구 충족 지향 단계고 3번은 대인관계 조화 단계고 4번은 사회계획 지향 단계고 보편적 관리 지향 단계는 그치 6단계를 얘기하는 거지. 사회계약 지향 단계는 5단계, 그치?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요거는 몇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성이야? 1번이야, 2번이야? 어차피 3, 4, 5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맞지? 시험을 치면서 컨닝을 한다든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 아까 하인즈 얘기 좀 잘 생각해봐. 교재로 와봐. 교재 다시 읽어봐봐. 교재 다시 와서 175페이지 1단계 읽어봐봐. 뭐라고 해놨어? 만일 아내가 죽도록 내버려 뒀다면 그는 곤란을 당할 것이다. 그는 잡혀 감옥에 가기 때문에 훔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2단계는 만일 그가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감옥에 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감옥에 가게 되면 결국 그의 아내는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약을 훔치는 것은 결국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단계일 것 같아? 2단계가 맞지. 1단계가 아니지. 2번이 욕구 충족 지향의 단계잖아. 봐봐. 시험을 치면서 컨닝한다든지 치료비가 없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개인의 욕구잖아. 이건 전부 다. 이거는 복종이나 벌에 관계된 거는 아니잖아. 그치?
여기 봐봐. 여기 머리 들고 치료비가 없는 환자는 치료하지 않는다. 머리 들어봐. 치료비가 없는 환자는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는 복종에 관계된 건 아니잖아. 돈에 대한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 아니야, 그거는? 2번 답이 되지, 2번. 이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이 그래서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 또 해봐. 5번 해봐. 이건 쉽겠다. 아니구나. 이것도 이게 해야겠구나. 말을 또 바꿨지, 그치? 몇 번? 주관화 단계는 이게 몇 단계지? 1단계, 1단계야. 상대화 단계도 2단계고, 객체화 단계가 이게 3단계, 사회 단계 4단계, 일반화 단계 5단계는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해. 응? 여기 봐봐. 이게 무슨 단계라고 얘기한다고? 주관화. 응? 요거를 상대화. 응? 요거를 객체화. 응? 그리고 이건 사회화, 그다음 사회화. 그치? 사회 단계, 일반화 단계,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다시 여기 봐봐. 근데 이게 학자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달리해가지고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지, 그치? 자, 머리 들어. 이거 무슨 단계라고 얘기해? 주관화, 요건 상대화, 요건 객체화, 그치? 요건 사회화, 요건 일반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용어 쓴 거야. 몇 번 답인가 그래서 3번 답이 되지, 3번.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봐. 근데 이것도 두 개 답 중에서 순간 헷갈릴 수 있었어. 뭐는 답 아니니? 1번하고 4번은 아니지 않을까? 뭐 동일한 발달 이론에서 기초한다. 그 다음에 교사의 가치 체계학 이런 주입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2번하고 3번 중에서 도덕성 발달의 실제적 기법을 중시한다. 학생들의 가치 인식과 판단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2번은 어디서 문제가 있지?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 실제적 기법을 중시하는 건 콜버그는 되지 모르면 가치 명료화 방법은 안 돼. 가치 명료화 방법은 가치적인 부분을 하지 실질적인 게 아니라 개념적인 거거든. 그래서 답은 3번이 말이 돼야 되는 학생들의 가치 인식과 판단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요게 답이 돼야 되는 요 문제도 요거는 가치 명료화 방법과 가치 명료화 방법은 뒤에 또 설명할 거예요. 아직 그걸 안 배웠으니까 콜버그 이론에 대한 그것만 좀 참고해. 됐나? 자, 그러면 여기 좀 보자. 자, 잠깐 이제 쉬었다 하는데, 자, 머리 틀어봐. 얘들아, 봐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요건 좀 복잡하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숙지해야 돼. 자, 머리 들고. 처음이 뭐예요? 처벌 회피 복종 지향. 두 번째, 개인적인 욕구 충족 지향. 대인관계 조화의 지향, 법과 질서 지향, 사회계약, 그 다음에 보편적 도덕 지향. 요걸 다른 말로. 주관화, 상대화, 객체화, 사회화, 일반화 이렇게 얘기도 해. 두 개씩 묶어서 자기중심, 타율적, 양식. 그러니까 이 단계별을 많이 묻지 문제가. 그러니까 착한 아이에 대한 거는 몇 단계? 요걸 가장 많이 문제를 물었지, 그치? 여기서부터가 타율적인 그치? 도덕성이 나오는 거니까. 얘기 됐나?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성격 발달 이론 좀 하자.